안녕하세요. 북두시민혁명군의 전영돈입니다. 오늘은 국민들의 모든 눈과 귀가 쏠린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영수회담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은, 이번 윤석열 정부 이후 첫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영수회담은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로 인해서 영수회담이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은 아직도 이재명이 감옥에 가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 회담 이후에 여러 사람들의 대통령실과 민주당의 브리핑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조금 있으면 감옥을 가야 될 사람하고 무슨 이야기를 더 하느냐 하는 깊은 내심적으로 깊은 이재명이에 대한 그 불신, 좀 불쾌, 이런 게 여전히 반영되고 있다. 이런 거를 먼저 말씀드리고 저의 생각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영수회담이라 하면은 뭐 큰 대단한 어떤 결과치가 있을 것처럼 국민들이 기대를 하는데, 그거 뭐 속담으로 뭐 소문난 잔치 먹을 게 없다라든가, 혹은 혹시나가 역시나라나 하는 이런 시중의 이야기를 말하지 않더라도, 영수회담이 어느 때 왜 열리는가를 생각해 보면은 영수회담에서 어떤 결과치를 도출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영수회담은 시기적으로 여야가 굉장히 소통이 안 되고 정치적으로 어려울 때, 쉽게 말하면 두목끼리, 대장들끼리 만나서 단판을 짓는 게 영수회담 아닙니까? 그거는 전쟁으로 말하면은 누가 항복할 거냐를 묻는 거기 때문에, 정치판에서 누가 항복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니잖아요. 전쟁이라고 하면은 그 전력이라는 게 어떤 전쟁 치는 과정에서 드러났지만은, 그 정치를 하는 국회에서 내가 이번에 총선에 이겼으니까 그 대통령이 항복하라. 나는 그래도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인데 어떻게 항복하겠느냐라는 이 정치장에서 두 대장 둘이가 만난다고 무슨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크게 무슨 그 소득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방식이 없습니다. 첫째는 둘이가 소통이 안 되고 정치가 떨그럭거릴 때, 굉장히 위기일 때 그 두 사람이서 만나서 단판을 짓는 게 영수회담인데, 뭐 전쟁이 아니고 뭐 싸움꾼도 아니고, 또 우리나라 국민의 정서상 어떠한 그 대통령 선거 아무리 해도 한 번도 승복한 적이 없어요. 선거 끝나고 난 뒤에는 언제나 그 부정하고 그걸로 가지고 시비를 걸고, 뭐 이 지금이 헌정이 48년 이후 한 70년 정도, 80년 정도 가까이 흘렀는데도 대통령 선거 끝난 뒤에 승복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 어떤 한국적인 정서에서 대장 둘이가 정치판에서 만난다고, 네가 항복해라, 이번에 우리가 총선 내서 완전히 대승을 했으니까, 혹은 내가 대통령인데 의회는 의회대로 할 일이고 나는 내 권한을, 헌법에서 보장되어 있는 나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겠다, 이 두 가지의 답 말고는 없는 거예요. 근데 무슨 큰 기대를 할 게 있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큰 변화가 이루어졌을 때, 쉽게 말하면 지금처럼 그 총선에서 여당이 실패를 하고 야당이 뭐 거대 야당이 되었다든가 정권이 교체되었다든가, 이런 시기에 변화에 대한 서로 간보기, 너희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나, 뭐 이런,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대통령으로서는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혹은 나는 총선을 이긴 야당으로서 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서로 간을 보는, 속된 말로 간을 보는 그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 간 보는 입장에 있는데 자기의 내심을 드러낼 이유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영수회담이라 하는 야당과 대통령과의 만남에서는 언제나 큰 결과물을 낼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그 영수회담에도 큰 기대를 걸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할 때 나는 지금 그 좌파들의 언론에서는 지금 북한식으로 이재명이를 완전히 백두혈통에 무슨 감자를 솔방울을 수류탄으로 변환시켜 가지고 던진 식으로 아주 어제도 없이 출발한 뭐 이재명이의 그 회담 전략이 좋았니 하면서 온갖 제명의 청가를 부르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재명이의 전략 실패라고 봅니다. 왜냐, 영수회담에는 서로 끈질 게 없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성과를 얻으려고 했다면은 강력하게 압박을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의제를 딱 들이대서. 그런데 제가 볼 적에는 이재명이도 큰 성과를 얻으려고 한 게 아니고 그 개딸들이라든가 추종자들에 대한 쇼맨십을 발휘하는 것에 그쳤다. 뭐 그러니까 이재명이도 성공했고 윤석열 대통령도 성공한 어떤 회담이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영수회담의 결과물은 있을 수 없다. 이걸 전제로 했을 때 서로의 목적은 달성되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수회담이라는 것은 서로 어려울 때나 혹은 큰 변화에 대해서 서로 간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속내막을 드러낼 수 없고, 또 어떤 그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항복을 한다든가 한쪽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왜 그 대답이 그거밖에 없느냐? 지금 어려울 때 만났잖아요. 뭐 어려울 때 만났기 때문에 서로 타협점이 없는 겁니다. 좋을 때는 타협이 있어요. 서로 가져갈 게 있으니까. 그런데 어려울 때는 원사이드한 게임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한 사람이 양보를 안 하면 그 어려운 점이 해소되지 않기 때문에 자기들을 지지하는 지지자들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밀리는 모습을 보일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조금 새로운 변화의 시기에는 간을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내심을 확 드러낼 수가 없어요. 그런 그 영수회담의 성격상에 있어서 그런 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심리적으로 볼 적에 영수회담이라면 소문난 잔치처럼 뭔가 있을 것 같은 국민의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쉽게 말하면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는 것이 그 심리적으로 보면은 그 부잣집에 김대감집에 큰 잔치를 한다는데 다른 가난한 집의 사람들보다 엄청나게 많이 잘 차렸겠지 하는 기대치가 높다 보니까 가서 보면은 뭐 보통 사람하고 똑같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야기를 해봅시다. 우리가 어릴 때 혹은 우리가 경제 사정이 나라가 안 좋을 때 한 5, 60년 전에는 먹을 것이 한정이 돼 있어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가난한 집에 뭐 잔치를 해봐야 떡이나 있는데 좀 부잣집에 가면은 귀한 양과가 나오고 케이크가 나오면은 깜짝 놀랄 일이잖아요. 그런데 예전에 못 살 때의 입장에 있어서 보면은 경제 사정이 낮을 때 입장에 보면은 그 가난한 집에서도 있는 힘껏 잔치를 마련했고 또 부잣집에서도 있는 힘껏 그거를 평소보다는 있는 그 산의 진미를 다 구해가지고 잔치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오는 음식이 거의 비슷해요. 근데 지금 현재 현대적으로 보면은 가난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부잣집이 지금 좀 경제적으로 풍족한 사회에서도 평소에 먹는 것보다는 잘 차리는 게 잔치니까 시장에 가면 그 중에서 비싼 거 다 채리 놓는 거예요.
또 부자라고 해봐야 뭐 달나라 가서 구해올 겁니까? 그게 있는 거니까 별로 그 서로 큰 기대만큼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다는 그것도 그런 이치라고 봅니다. 심리적인 이치, 그 어떤 상태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영수회담이라는 큰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뭐 대장들 둘이 만난다고 뭐 어떻게 지금 현재 이야기했다시피 어려운 그 정치 상황에서 서로 단판을 지어봐야 그 크게 일방적으로 밀릴 수도 없고 또 새로운 변화의 시기에서 미래에 대한 예측을 서로 간을 보는 입장에서 그래 너가 그래 하는데 내가 도와줄게 뭐 이래 서로 덕담 정도밖에 할 수 없는 거지 뭐 어떤 그 실천적인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의 지지자들의 심리적인 상태로서 기대치가 크니까 더욱 실망이 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영수회담이라고 해서 큰 결과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이번에 이제 그 어제로 드러난 게 간단하게 말하면은 법의 문제와 그 다음에 돈의 문제 아닙니까? 간단하게 말하면은 법의 문제고 그 어떤 돈의 문제인데 법의 문제로서 이제 드러난 게 이제 특검, 그 다음에 이제 그 기본소득, 그 돈이면서도 법의 문제예요. 그 다음에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특검이라는 거는 윤석열의 어떤 사법 리스크, 지금 제가 지적한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그 법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쉽게 말하면 최혜병에 대한 그 문제. 근데 이게 최혜병의 사망의 문제는 그 문제가 실질적으로 법적인 문제로 들어가면은 큰 문제 될 게 없어요. 그런데 이게 특검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아무 소득이 없는데 북을 치고 장구 치고 하니까 시끄러워져서 그 야당에서 노리는 바가 있는 겁니다. 최혜병에 대해서는. 그래서 제가 말할 때는 실질적으로 말하면은 돈하고 하나는 법의 문제예요. 그러면서 그게 권력 투쟁적인 성격과 정치 투쟁적인 성격이 두 가지 다 굉장히 농후한 겁니다. 그래서 조금은 그 문제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대두되고 있는 이념적인 문제와 굉장히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 투쟁으로서의 법의 문제는 특검, 최혜병에 대한 특검, 김건희에 대한 특검, 그리고 한동훈의 딸에 대한 특검, 또 대장동 사건 50억 클럽에 대한 특검 등 특검으로 이야기하려고 하면 아주 많아요. 그건 이제 여당에서 부담해야 될 특검이 한 4가지 정도 되는데 이거는 영수회담으로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없어요. 덕담으로 특검을 하겠다. 그래 그 특검을 될 수 있으면은 사법체제를 이용하고 사법체계에서 해결이 안 되면 특검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서로 각자가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야당에서는 특검을 지금 이제 국민들이 그 의혹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해소하기 위해서 특검을 하자. 그러면 대통령이 할 말은 우선적으로 법 제도적인 체계를 따라서 수사를 하고 거기서 미진하면 특검을 해야지 처음부터 특검을 하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 뭐 그건 영수회담의 의제지만은 그냥 정치 투쟁적인 의미밖에 없기 때문에 뭐 결론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수회담에서라고 큰 기대가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사법 리스크.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이재명이가 말도 꺼낼 수 없는 문제 아닙니까? 그건 지금 사법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법적으로 이제 중요하게 드러나는 게 민생 법안으로 물가하고 어떤 기본소득 25만 원을 주는 거예요. 이거는 25만 원의 서민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25만 원을 주자는 거는 지금 이념적인 문제로서
코로나 사태 때 문재인이 뭘 했냐면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한했어요. 헌법적인 그 위헌적으로 그 국가 재난 상태라는 핑계로 국민들의 그 거주 이전에 대한 자유를 제한했습니다. 그리고 집회 이런 걸 제한했어요. 국민을 만나지도 못하게 하고 또 함부로 나돌아다니지도 못하게 하고 이런 그게 북한 체제를 국민들에게 가스라이팅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언제든지 그 만약에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되었다고 가정을 한다고 하면은 지금 당장에 구실을 붙여서 앞으로 밖에 나댕기지 마시고 이사를 한다든가 함부로 움직일 때 동사무소나 복지센터에 가서 주민지원센터 이런 데 가서 신고하지 않고 다니면은 그 전염병을 옮기고 이러기 때문에 못하겠다고 이렇게 딱 그 선언을 해버리면 우리 국민들이 문재인에 의해서 가스라이팅을 당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지금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런 절차를 완전히 당연한 듯이 받아들이고 북한 체제가 되는 거예요. 그 한 부분으로 지금 서민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국민들을 25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서민지원금을 줌으로써 배급제에 대한 가스라이팅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는 게 뭡니까? 그 다음 단계가 그거예요. 세금을 이렇게 돈을 많이 쓰니까 세금을 거두겠다 해가지고 그 명목이 부자들 혹은 부동산 많이 가진 사람들 이런 걸로 해가지고 북한이 그 사람 수대로 뭐 변나다를 세가지고 세금을 매기는 것처럼 그 부자들에 대해서 세금을 매겨서 이 돈을 이런 지원금을 줘야 된다는 이게 그 다음 제도를 위한 가스라이팅이고 이재명의 대선 공약인 기초소득 이거에 대한 가스라이팅이기 때문에 절대 받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국민들은 그것을 나중에 그 개돼지가 되고 그들의 노예 생활을 북한처럼 노예 생활을 하는 것에 대한 미래적인 안목은 없이 우선 입에 단 설탕이나 그런 마약을 먹듯이 이런 거를 좋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거 기본 서민지원금 25만 원을 절대로 지금 받아서는 안 되고 제도적인 방안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서민지원 대책.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자유우파들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은 이런 거를 맹목적으로 반대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그 왜냐하면은 그러면은 자유민주주의는 복지가 없는 경쟁만이 있는 그런 이념적인 체계에 있다고 서민들이 오해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도 프랑스 혁명에서 말하는 박애 그것처럼 그 자유민주주의도 골고루 잘 사는 사회 기회의 평등이라 하는 이런 복지가 있다. 그래서 우리도 25만원 이렇게 돈을 뿌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국민들이 제도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실패에 대해서 지금 혹은 경쟁사회에서 도태한 하급 계층에 대해서 자유민주주의도 제도적으로 보충하고 있다라는 것을 계몽하고 더 훌륭한 제도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라는 대안적인 것을 설명하면서 반대를 해야지. 지금 현재 언론이 지금 열악한 상태에서 자유민주주의 세력들은 무조건 복지를 반대하는 것처럼 비춰진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둬야 된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본소득 25만원은 돈의 문제이면서도 법의 문제이다. 그래서 이거는
지난 정부 문재인 정부가 했던 거주 이전의 자유라는 위헌적인 요소를 가스라이팅 행위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재명이가 주장하는 25만 원의 서민지원금은 배급제의 가스라이팅이라는 것을 우리 자유우파들이 잘 알고 그것을 국민들에게 잘 계몽해야 됩니다. 그게 돈 내 재정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이렇게 분류를 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재정이고 나라가 망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이런 배급제에 대한 가스라이팅이다. 일단은 문재인 정부 때 주거 이전 집회 금지를 가스라이팅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배급제를 지금 이재명이가 국민들의 포퓰리즘을 이용해서 배급제를 가스라이팅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야 될 일이 뭡니까? 배급제를 자꾸 하고 나면은 세금을 걷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세금을 걷기 위해서 그들이 쓰는 수법이 뭡니까? 부자들한테 빼들어야 된다. 재벌들에서 삼성에서 빼들어야 된다. 그러면은 너희들은 놀고 먹을 수 있다. 이게 바로 북한이 실시한 정책이었어요. 결국 깡통 찼습니다. 지금 이 이재명의 25만 원은 제가 볼 때는 윤석열 정부가 훌륭하게 잘 방어를 했다. 다른 제도적인 방안으로 하겠다. 굉장히 잘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민생 문제로 들어오게 됐는데, 민생 문제는 의대 정원 문제와 그 기초의학 분야 혹은 필수의학 분야와 지방의료에 대한 보완, 이 두 가지의 문제로서 의대를 정원하자는 문제가 부수적으로 드러나서 세 가지 문제가 드러났는데, 그거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그 개혁을 하려다가 실패했기 때문에 의료 개혁에는 이재명이도 반대할 수가 없습니다. 동의를 해야 되는데, 그 동의하는 데 있어 가지고 우리 지금 자유우파에서 대응을 잘 못하고 있는 게, 문재인 정부는 그렇게 하려다가 실패를 했다는데 강조를 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윤석열 정부는 자기의 실력을 보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공해야 될 하나의 정책 파트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의료개혁에 대해서는 이재명이도 동의한다 이게 돼 있는데, 문제는 그 범위와 시기인데, 이 범위와 시기는 뭐 얼마든지 서로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의료 문제는 그 윤석열 정부가 훌륭한 어떠한 결과를 낼 수 있다고 봅니다. 단지 두 가지가 우려되고 있어요. 그 우리나라 속담에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꾸중하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지금 이재명이가 슬슬슬슬 걸으면서 그 시누이 같은 짓을 하니까 과연 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도 조금 미지수로 가지고 있습니다. 미지수를 가지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의료인들이 전문인으로서 국민적인 신뢰가 있는 것을 바탕으로 이제 정치 집단화하려는 것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굉장히 강력한 대응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 되면은 모든 이익단체들이 정치투쟁에 나서면은 윤석열 정부가 감당을 하지 못할 거다. 그래서 의료에 대해서는 그 개혁에는 동의하고 윤석열 정부가 훌륭한 업적을 남길 수 있다. 다만 그동안에 여러가지 혼돈을 불러온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지만 어쩔 수 없는 그 어떤 개혁의 어려움인데, 두 가지를 조심해야 된다. 그 말리는 시누이처럼 그 돕는 척 하면서 실제로는 그 뒤통수를 치는 그런 그런 어떤 정치적인 술수에 대해서 우려가 스럽고, 두 번째는 그 의료인들이
국민들이 전문인이라는 그런 국민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굉장히 정치 집단화하면서 선례를 보이면은 모든 이익 집단들이 정치 세력화에서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 조금 힘이 들지만은 윤석열 정부가 조금 단호한 조치를 준비해야 된다. 이대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민생 문제의 기본소득을 이야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민생 문제에 있어서 물가 인상, 물가 인상에 대해서도 조금 윤석열 정부가 다 국민들이 아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거 좀 잘못된 생각이라고 봅니다. 윤석열 정부가 조금 더 국민들을 계몽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들이 아무리 대학을 나오고 그래도 요즘은 대중교육 혹은 학교 법인에서 학생 수를 늘려서 장사하는 데만 치중했기 때문에 교육이 질이 아주 형편이 없습니다. 지금 중급 한 4등급 정도의 대학생들은 저희들이 볼 적에 우리가 70년대 고등학교 다닐 때에 고등학교 한 1, 2학년 수준도 채 안 된다고 봐요. 왜냐면 그때는 국민학교 때도 한문을 배웠고 한문도 대강 알고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사회 경험도 있고 이러는데 알게 모르게 생업을 어머니를 돕는지 아버지를 돕게 되고 심부름도 다니게 되고 이래서 사회에 대한 안목이 있고 다니면서 보고 듣는 게 있는데 요즘 애들은 전혀 보고 듣는 게 없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유튜브를 보니까 모집이면 공명 이래가지고 그게 인터넷에서 문제화가 돼 있더라고. 왜 모집하느냐, 0명을 모집하느냐 이런데 그런 정도라 이런 거예요. 그런 정도. 모집 인원 0명 이래 써놨는데 그 0명이라는 게 왜 모집 인원을 해놓고 한 사람도 안 뽑느냐고 인터넷에 벌컥거린 거를 제가 얼마 전에 봤어요. 한 2, 3일 전에. 그것처럼 지금 국민들이 대학을 나왔다고 수준이 높다고 너무 알 거라고 생각하고 자기처럼 공부를 잘한 걸로 생각하는데 국민들은 그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초보적으로 어떤 물가 인상에 대한 경제 원론적인 거를 알기 쉽게 그런 설명을 써서 옛날 70년대 박정희 대통령이 계몽을 했던 것처럼 국민들을 좀 계몽시켰으면 좋겠어요. 저도 본래 그런 생각을 안 했는데 제가 이제 노원구에 살다가 나이가 좀 알맞게 이래 노후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도시로 나오면 공간이 좁아서 이렇게 포천 쪽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 나와가지고 여기에 이제 주민들하고 이렇게 어울리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하고도 어울려 보고 이러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우리 고등학교 때는 저희들은 고등학교 때까지 시험을 쳤거든요. 중고등학교까지 시험을 쳤으니까 어쨌거나 공부를 좀 하게 됐어요. 요즘은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시험을 안 치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사람은 열심히 하지만 안 하는 사람은 안 하는 거예요. 그러고 포기해버리고 또 두 번째로는 예전에는 공부를 안 하면은 취직을 안 하면은 먹고 살 길이 없었지만 요즘은 다양한 분야로 사회에 진출할 수 있고 하다못해 편의점 알바만 해도 밥을 먹고 살잖아요. 한 200만 원 정도 받으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학생들 수준이 교육 수준이 형편없어요. 그런데다가 60년대, 70년, 50년, 60년, 70년대에 출생했던 사람들이 대학을 지나가면서 대학 교수로서 박사과정을 엄청나게 많이 갔잖아요. 그러니까 교수들의 질도 엄청나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사람도 떨어지고 배우는 사람들도 어떤 열망이나 욕망이 또 해야 될 이유가 없으니까 질이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그 지금 현재 그게 사실입니다. 여기 와서 뭐 그래서 저도 이 국민들이 이런 정도 수준이면은 자유민주주의가 이루어질 수 없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시작한 것이 유튜브예요. 그 자유민주주의를 하려면은 이런 국민들 가지고는 자유민주주의가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서 나라도 조그만한 그 어떤 그 역할을 한번 해보자 해서 만드는 게 지금 저 혼자 이렇게 뭐 중구난방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어떤 역할이 있는가 없는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열심히 해보는 겁니다. 그거를 왜 말씀드리냐면은 민생 문제에 있어서 물가라든가 법치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대통령이라든가 국가 홍보 이런 담당을 하는 분들이 너무 그거를 등한시하고 있다. 그래서 민생 문제를 하는 데 있어서 지금 물가가 오르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국가 홍보부라든가 이런 파트에서 좀 더 신경 써서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지금 물가가 첫째 문재인 정부의 실책이다. 화폐량이 지금도 지역화폐를 발행하라는데 지역화폐라는 것도 결국에는 화폐양에 속해요. 화폐양이 늘어나면 물가가 늘어난다는 것은 조금 예전처럼 막 무식하게 이야기를 안 해도 그 정도는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조금만 설명하면 알 수 있는 정도의 국민 수준이 되니까 조금 성실하게 준비를 해서 꼭 물가가 아니라 민생 문제에 대해서는 좀 조목조목 좀 이런 계몽에 좀 더 열심히 했으면은 그 우리 이 어릴 때로 생각하면 박정희 때 엄청나게 계몽을 했거든요. 국민들을 해충약을 왜 먹어야 되느냐, 물을 끓여 먹어라, 뭐 생배추 같은 거를 먹으면은 그 십이지장충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런 게 피를 빨아먹고 간에 안 좋다. 너무 생식을 하지 마라. 이런 거를 어릴 때부터 교육을 엄청 시켰습니다. 계몽을 하고. 그런데 우리 지금 현재는 그런 식으로 안 하고 그래도 그 현안이 있을 때마다 국가 그 정책 파트에서 좀 뭐 유튜브도 많고 이러니까 좀 그 여러 가지로 국민 홍보에 좀 주력해 줬으면 좋겠다. 그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번 영수회담에서의 민생 문제는 물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물가 문제인데 그 물가 문제는 국제적인 여러 가지의 문제가 생겼다. 그 이제 새로운 양극 체제, 중국과 미국 간의 어떤 그 갈등의 문제도 있고 또 우크라이나라든가 지금 뭐 세계에서 주요 어떤 곡물 생산국인 그런 그 우크라이나 그 부분의 전쟁으로서 또 그런 문제도 있고 그 외에 지금 여러 가지 각국의 나라에서 많이 생산되고 있는 생산물들이 무기화됐다. 식량도 무기화되고 석유도 무기화됐잖아요. 중동 산유국들이 모여서 그 석유 가격을 단합을 하고 수출량도 조절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처럼 지금 곡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도 그랬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국제적인 환경이 어렵다. 두 번째로는 문재인 정부의 실정으로서 화폐량이 늘어나고 기본소득이라 하면서 그 어떤 그 기초적인 그 소득 성장론이라 가지고 국민들의 소득을 기초소득을 인상시킴으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물가를 올려놨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2년 뒤에 그 랩타임 그 정책을 실시하고 난 뒤에 몇 년이 지나야지 그 이제 그 성과가 드러나잖아요. 그 결과물이 나오잖아요. 인풋이 되면은 이렇게 과정을 거쳐서 아웃풋이 되는 그 경과가 있는데 지금 물가 인상은 그런 문재인 정책의 효과로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문제들을 전 정권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논리를 가지고 국민들을 홍보하고
그런 문제를 선례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이제 그 부동산 정책이다. 이런 거를 부동산 정책이 문재인 정부가 만들어낸 것처럼 지금 물가도 아파트처럼 거래되어 있고 아파트가 지금 가격이 안정되어 있다. 지금 하락을 했다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하락이 아니고 정상화됐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물가도 정상적으로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 효과가 한 5, 6개월 뒤에 지금 정책이 들어갔으니까 이 순환 과정을 거쳐서 생산물이 아웃풋이 나오려면 효과가 한 5, 6개월 걸리니까 좀 참아달라. 이런 여러 가지의 국민들을 설득하고 계몽하는 언론을 탓하지 말고 지금 언론 말고도 여러 가지 매체가 있으니까 윤석열 정부가 좀 더 국민 홍보에 좀 더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 오늘 어제의 결과론적인 저의 해석입니다. 그리고 나온 게 뭐 이태원에 대한 문제 뭐 이런 거는 그거는 어떤 문제로 말하면은 지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거기에 대한 보상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뭐 언젠가 적당한 그 어떤 저쪽에서 정치 투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그 정치 투쟁적인 면이 해소되면은 뭐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제를 대강 훑어봤어요. 어제를 대강 훑어봤는데 뭐 제가 볼 적에는 윤석열 정부가 자유민주주의적인 이념에서 충실히 잘 회담을 성공적으로 잘 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제가 여기 아까 전에도 여러 번 긴 시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영수회담이라든가 국회에 매달리지 말고 국가기관의 홍보 관련 단체들을 기관을 이용해 가지고 국민들을 설득하고 좀 더 그 홍보를 혹은 계몽을 좀 강화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어제 문제와 덧붙여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제 문제와 덧붙여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재명이가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지난 문재인 정부 때는 무엇을 했나에 대한 그런 문제 제기 이런 거에 대해서 정치적인 기술 그러니까 철학이 아니고 도덕군자가 아니고 마키아벨리적인 정치적인 기술이나 테크닉에 대해서 좀 많은 것을 개발해 줬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윤석열 정부가 제안을 했던 국회에서는 무슨 문제가 워낙 거대 야당이 생겼으니까 해결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여야정 어떤 그 협력 기구를 만들자. 여야와 대통령실이란가 정부기관이 정책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여야정 어떤 그 협력단체를 만들자 하는 것에 대해서 이재명이는 당연히 거부를 하죠. 국회 가서 하지 왜 그런 걸 하느냐에 대한 거는 서로의 입장을 서로 쉽게 말하면 제일 처음에 말했다는 것처럼 미래 변화에 대한 서로 간보기를 한 거에 불과해요. 뭐 국회에서 내가 힘이 붙이니까 대통령실에서는 국회 말고 우리가 여야정 동수로 만들어 가지고 국민들을 위해서 정책을 실천해 나가자 그러는 거고 그 야당으로서 수적으로 우세야 한 이재명이는 그거를 반대하면서 국회에서 하자 하는 거는 뭐 이야기한 대로 두 사람의 입장으로서 할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이 문제는 해결이 영수회담이라고 하는 그 기본적인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면서 무난하게 잘 서로 그 소통의 자리를 만들었다 하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평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단지 조금 극단적으로 우리가 꼭 평가를 해야 된다면은 이재명이의 실패입니다.
왜냐면은 거기서 이재명이가 조금 어떤 주도권을 잡으면서 자기의 사법 리스크를 벗어나 보려는 그런 의도가 조금 있었는데, 뭐 어쨌거나 간에 윤석열이가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이재명이가 지금 강수를 뜨게 되면은 국민들이 굉장히 나쁘게 볼 그런 확률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 사법 리스크를 또 벗어나려고 국민들을 볼모를 잡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러나 뭐 총평을 하자면은 이재명이의 실패이면서 윤석열 정부가 조금은 정치적인 그런 말을 뗀 정도로서 조금 발전된 모습을 보였다. 정치 행위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고 조금 발전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것에 대해서 보였다고 뭐 북두시민혁명군은 평가합니다. 뭐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이거는 정치 행위로서 무슨 어떤 그 언론에서는 그 영수회담으로서 큰 성과가 있었다 그러는데, 영수회담에 큰 성과가 있은 적이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다고 제가 초두에 이야기했잖아요. 어려운 시기에 서로 만나는데, 어려운 시기라는 것은 한쪽이 항복을 하든지 뭐 한쪽이 대거 양보를 해야 되는데, 그 정치판에서 그런 일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고 국민들이 그 기대가 크다 보니까 당연히 실망할 수밖에 없다, 뭐 그 이상은 없고, 단지 결론적으로 우리가 꼭 무슨 평가를 하자면은 소통을 처음 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그 이상 그 이하는 없다. 그러나 다만 이재명이의 회담 전략의 실패이고 윤석열 정부의 정치를 조금 이해한 것 같은 조금 발걸음을 뗀 정도의 발전이 있는 것이 보여서 조금 안도를 한다. 뭐 저는 북두시민혁명군은 이런 정도로 영수회담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그 자유시민 세력들이 그 이번 총선이 그렇게 실패한 건 아니라고 북두시민혁명군은 선방을 했다는 것으로 늘 그 줄기차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번 연말을 잘 넘기면서 보궐선거로 하면서 한 5, 6석 정도를 보완하게 되면은 전국이 안정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희망적으로 저는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위기 속에서 그 지지 세력들이 그 단결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여러 가지로 여권 국민의힘 내부의 활동이 조금은 실망스럽기도 하지만은 저는 그것이 통합의 과정으로 봅니다. 이런 지금 총선의 선방, 그 참패라고는 저는 말할 수 없고, 왜 참패가 아니냐, 국민의힘이 받을 지역에서는 다 그 받았어요. 서울 경기는 예전부터 야당이 유리한 곳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의회도 장악하고 있고 자치단체장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북두시민혁명군은 3분의 1, 30%의 그 지지를, 그 의석수를 차지하는 것을 기대했는데, 의외로 지방의회도 장악하고 있고 단체장도 장악하고 있는데도 의외로 경기도에서 큰 그 표를 못 얻어서 좀 굉장히 실망스러운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크게 참패는 아니고 선방을 했다고 보고, 이런 이제 누적되는 그 국민의힘의 수도권에서의 그 소수, 이것을 위기로 느끼는 자유민주주의 세력들이 지금 통합을 위해서 분열하고 싸우고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을 저는 굉장히 좋은 현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싸우고 갈 사람은 가고 또 그 내부에서 남아서 또 투쟁할 사람은 투쟁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들이 정리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그 영수회담에서 윤석열 정부의 정치적인 미숙으로 인해서 그 조금 우려를 했습니다만은 그 영수회담을 그 윤석열 정부가 무사히 잘 치렀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안도하고, 국민의힘 내부의 분열과 투쟁 또 싸움 등을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 그것은 위기 속에서 니 탓이다 내 탓이다 하고 가정에서도 좀 어려워 있으면 싸우잖아요. 거기서 갈라지든지 다시 잘해보자고 그 싸운 뒤에 울면서 서로 막걸리 한 잔 먹으면서 서로 더 잘해보자고 이렇게 통합의 과정을 거치는 그런 것처럼, 이런 통합의 과정은 이런 시끄러운 소리가 나고 분열을 하는 거니까 너무 큰 우려를 하지 말고, 다만 국민의힘에 너무 우리가 기대를 가지지 말고 우리 자유민주주의 세력 혹은 자유민주주의의 발전이라는 대명제를 가지고 국민의힘을 어떻게 이용하는가, 혹은 우리가 어떻게 대한 세력을 만들어낼 건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게 북두시민혁명군의 입장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영수회담을 보고 그 결과 브리핑을 듣고 굉장히 안도하고 기분이 조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튜브로 제 심정을 간단하게 밝힙니다. 여러분, 늘 응원해줘서 감사합니다.